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떤 분은 벅찬 환호가 있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슬픈 눈물이 있으셨을 거고, 만감이 아마 교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소방공채는 국어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은 전부 다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네, 잘 봐서 연락 온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연락 없는 친구는 왠지 못 봤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두근반 세근반 한답니다. 암튼 공채 친구들은 아마 지금 해설 강의를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22년부터는 경채만 국어가 들어가 있을 텐데, 경채 친구들은 아마 이 국어 해설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경채 친구들 으쌰으쌰해서 내년에는 더더욱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하자고요. 공채 친구들도 여러분들 국어가 대체해서 행정이 들어가긴 하죠. 네. 그때 또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작을 하면 소방은 여러분들 붙을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시기가 조금 걸리느냐 아니면 좀 많이 걸리느냐 그 차이인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힘냅시다. 네, 자 그럼 2021년 문제와 관련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PPT에 여러분들 올려놨을 겁니다. PDF 파일로 전체 총평에 대한 부분을 올려놨을 텐데요. 2021년도 국어는 2020년도와 비슷하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부터 되게 고맙게 문제를 내는 그러한 순서도 짧은 문제 위주로 앞에 들어가 있었고, 긴 문제는 뒤에 들어가 있어서 처음을 딱 대했을 때 수험생들이 받은 충격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 잘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아마 분명히 중간중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실수했거나 내지는 마킹을 잘못했거나 잠깐 딴 생각을 했거나 하면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 항상 내 편인 적이 있었습니까? 자,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하고 단어 다듬기 이 두 가지 파트가 결합해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에 다 있었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며칠은 절대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며칠은 무조건 며칠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2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오랫동안. 그럼 얘는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여기 받침하고 여기 받침하고를 니들이 헷갈리는 거 아니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오랜만에에서 뒤에 부분도 니은 받침, 그래서 앞에 오는 니은도 니은 받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곰곰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앞에 곰곰이 품사가 뭐다? 그렇지,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에다가 여러분들 부사 파생접사 이희는 부사에다가 이희 중에서는 이를 쓴답니다. 그래서 곰곰이가 맞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었었죠. 우레는 복수표준어로 천둥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의 정답 4번 쉽게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표준 발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표준 발음 문제는 겹받침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개는 리을 기억의 겹받침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쪽 두 개는 여러분들 리을 비읍에 대한 겹받침의 문제였습니다. 리을 기억의 대표음은 뭐였냐면 기억이 대표음이었고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 대표음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있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만 용언에서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일 때만 얘가 뭐로 바뀌었냐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였었고요. 얘는 여러분들 그럼 틀렸죠.
대표 발음 이렇게 들어갔고 뒤에 어미 기억 아닌 거 확인했고 얘도 여러분들 그럼 정답 3번이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쪽 들어옵니다. 아, 얘가 틀린 이유 설명되셨습니까? 넓다, 얇다가 맞습니다. 자, 다만 이것도 리을 비읍은 누구만 이 단어만 뭐로 발음한다? 밥다로 발음한다.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넓다 중에서 여러분들 비호감 3종 세트. 네 얼굴 넓적하다. 네 얼굴 넙죽하다. 네 얼굴 넙둥글다. 라는 이 하나, 둘, 셋, 넷 전체 4개의 단어는 여러분들 비읍으로 발음된다라는 내용이 한글 맞춤법 10항과 한글 맞춤법이 아니죠. 표준 발음이죠. 10항과 11항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를 내었습니다. 역시 쉽게 푸셨으리라 생각합니다. 3번 문제. 소방이 여러분들 외래어 표기법을 잘 안 내요. 근데 이번에 외래어 표기법이 나왔더라고요. 이 외래어 표기법은 근데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배웠었어요. 얘는 샵이 아니라 뭐로 고친다? 숍으로 고친다 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워크숍, 커피숍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전부 다 숍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리더십, 얘 발음은 반드시 시로 킨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셨고요. 애들이 부는 마지막에 스펠링이 비읍이에요. 비읍으로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다 부로 써야 하는 게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일, F 발음, F는 뭐로 쓴다? 피읍으로 쓴다 라는 내용 알고 있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외래어 표기법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의 정답, 그래서 3번의 정답 1번이 맞습니다. 자, 4번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와 관련된 부분 같이 들어올게요.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먼저 여러분들 어떤 걸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장에서 나한테 어떤 단어를 물어보는지를 핵심을 찔러야 한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케이. 그럼 지는 뭐라고 배웠더라? 지 뒤에 시간의 경과성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가 왔을 때는 의존 명사로 본다. 따라서 의존 명사로 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띄어쓰는 거. 양쪽 다 띄어쓰는 정답은 1번이겠구나. 2번 갑니다. 2번은 그러네. 이거 보는 거였었네. 만 보는 거였었는데 만은 뒤에 조사, 애나 내지는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버리면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의존 명사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100%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뭘 못 외운 거야? 아직 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3번, 얘 보는 거였었죠? 등은 의존 명사밖에 없습니다. 의존 명사. 선생님 혹시 3번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편에 여러분들 이 등과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45항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가본 데 이거 보는 거고요. 다 봐야 되겠다. 일단 이 대는 여러분들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의존 명사다까지 확인했고, 쯤은 뭔데요 선생님? 쯤은 어떡하지? 짜리, 어치, 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더라? 그렇지, 접사인 거죠. 접사니까 무조건 앞말에 붙였어야 되는 거고, 여기 인지에 해당하는 부분 이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었고요. 플러스 니은 지. 쌤 지가 또 나왔어요. 그렇지, 지가 또 나왔죠. 그럼 지는 여러분들 뭔데요? 어미요. 왜요? 지 뒤에 시간의 경과성을 나타내는 어휘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미는 무조건 앞말에 붙여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붙여 썼어. 그런데 이는 뭐라고? 서술격 조사라니까? 조사는 또 앞말에 붙였어야 되니까 이 두 개는 또 붙였어야 되겠죠. 여기서 붙였어야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정답 1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중의적인 문장은 우리 정말 와우! 어지간하게 봤죠. 중의적인 문장.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부정문의 중의성. 일부인지 전체인지. 귀여운 수식의 중의성. 이걸 꾸며주는지 알 수 없다. 그는 나보다 비교구문의 중의성. 그와 나를 비교하는 건지 나와 축구를 비교하는 건지 비교구문의 중의성. 그 다음 4번 사과 1개, 배 2개, 병렬 구문이 정확하게 사과의 개수, 배의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은 중의성이 없는 문장.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5번에 4번 정답 되는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확인할게요.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밑에 1, 2, 3, 4번 들어갔더니 이거 찾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우리는 문장의 짜임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새 찾는 방법 첫 번째 뭐였더라? 가변어 찾아야 되겠죠? 가변어 찾아보자. 1번에서 가변어 하나. 더 이상 가변어 없어요. 가변어가 한 개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혼문장인데 상황에 따라 겹문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접속조사와 과가 있는지 확인할 거야. 왜냐하면 접속조사는 문장 2개를 붙여주는 거니까. 여기는 접속조사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네. 두 번째 들어갈까? 두 번째 뭐가 있더라? 두 번째 서술절로 안긴 문장도 가변어는 하나였었어요.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변어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그 앞에 꼭 문장 성분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맞죠? 그리고 또 그 앞에 어쨌든지 간에 주어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주어는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반드시 가변어, 서술어는 몇 개만 있어야 된다고? 1개만. 서술어 하나, 가변어 하나 들어왔고 주어 있다. 근데 머리가 좋은데 누구 머리가 좋은데? 고양이가 머리가 좋다. 이게 또 주어로 될 수 있으면 아하, 그럼 1번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맞겠군요. 그 다음 2번 옳았다, 깨달았다. 아하, 이번에는 2번 가변어가 2개 있을 경우에는 걔는 100% 겹문장. 혼문장일 수는 없으니까. 겹문장은 다시 2가지 종류가 있었죠. 아는 문장이 있었고 이어진 문장이 있었고 이 2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물론 문장의 짜임새, 문장의 구조로 구별해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금방금방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외우자 그랬냐면 아는 문장의 표시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구별을 해놓자 그랬어요. 그럼 아는 문장 종류 명, 관, 부, 인, 사. 명사절에 해당하는 어미 뭐뭐, 아니면 기. 대표적인 거였었죠. 대표적인 것만 쓸게요. 관형은 역시 어미, 관형사형 어미 4개, 던, 니은, 은, 는, 리을, 을, 을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부사절은 방법이 2개가 있었어요. 어미 하나하고 단어 4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었어. 부사형 어미 뭐 있었더라? 개더럭? 이거 암기해야 되고요. 단어 4개 외울게요. 읍시같이, 달리 몰래. 이 4개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고 인용절은 여러분들 직접 인용, 조사를 쓰는 거고 직접 인용은 라고, 간접 인용은 고라는 조사를 쓰는 거였었죠. 서술절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여기 있네. 옳았음,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명사절. 의미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모양 보고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쌤, 얘가 있네요. 얘가 있으니까 부사절. 고,
인용절, 조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조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문장에서 생략 한번 해보자고요. 지영이는 나에게 어디를 가냐? 물었다. 고 생략해도 되는구나. 그럼 얘는 조사가 맞아. 그러면 얘는 인용절이 맞겠군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인 이유 설명되셨어요? 관형절이 아니라 부사절인 거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실용문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1번부터 6번까지 착실하게 준비하신 수험생들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는 거의 너무 쉬운데? 너무 좋은데? 오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부터 슬슬 글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내용일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라 추론하기 문제입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했으면 일단 글쓴이의 주장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기 1, 2, 3, 4번에서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걸 포함할 수 있는 상이어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그럼 7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목적 없는 독서를 지양해야 한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을 거예요. 그 다음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 다음 읽은 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책을 대할 때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없는 거였었어.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어디인지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나? 이 부분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을 모른다 라는 부분 같이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을 몰라서 되게 속상하다잖아. 그걸 비판해 놓고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치, 3번에 있는 거 확인했죠. 이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책이다 라는 설명이 여기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밑에 같이 볼게요.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런 독서는 싫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책을 대할 때에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 이 문장에서 충분히 유추해 올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거 봐,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담겨 있죠.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거는 지금 유추를 사용했고 이 유추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거기 1번 목적 없는 독서는 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이 환자는 목적이 없어. 그냥 다 좋다잖아. 그래서 다 뒤져본다고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라면 칸칸마다 뒤지지는 않겠지. 내가 필요한 칸에 가서 그것만 쏙 빼오는 내용으로 글쓴이는 글을 써야만 됐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정답이 왜 2번인지 확인되셨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여러분들 글쓴이의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번과 관련된 부분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 8번. 와. 고조문법이 나왔구나. 그쵸? 고조문법이 나오네요.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지금 2021년도 시험 문제는 경채 친구들에게 내년에도 이런 유형으로 낼 거니까 준비해. 이걸 미리 여러분들 알려주는 시험이에요. 그 기준점이 되는 시험이라 아마 출제진들이 고심해서
이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볼 수험생들은 이걸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고전문법이. 해석되죠, 여러분들? 나라말싸미 중기계에 달아. 중기에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애는 여러분들 중국하고 뭐 하고 있어? 비교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애는 봐라. 현대문법을 기준점으로 가면 이 애는 여러분들 뭐밖에 없냐면 부사격 중에서 대체적으로 처소. 선생님 처소가 뭔지 몰라요. 장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원인. 주로 이렇게만 들어오는데요. 고전 문법에서는 이게 비교의 의미도 함께 있었어요. 현대문법 같은 경우는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와, 과 정도 내지는 보다 정도 이렇게 조사가 있었는데 고전문법에서는 애도 비교에 속하는 걸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 선생님 처소가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처소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1번인 이유 설명되셨습니까? 비교의 부사격이고요. 처소의 부사격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어리다는 어리석다, 불쌍하다, 어여쁘다는 불쌍하다의 뜻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을 거고요. 예, 이거 해석 어떻게 되니? 난로, 사용, 함, 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사용하다에 명사형 어미 미음 들어갔다라는 거 해석을 통해서 금방 확인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1번 확인했습니다. 자, 9번, 10번 고전 운문이 출제가 되었죠. 정읍사는 항상 여러분들 기출 예상이 되는 지문입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정읍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읍사가 여러분들 정읍사를 아주 콕 찍어서 낸 문제는 아닙니다. 두 개의 작품을 비교해 냈기 때문에 아직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럼 각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글 들어오기 전에 9번, 10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니까 9번 기역리을에 대한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오케이, 이건 여러분들 해석에 대한 문제였었고 정읍사 해석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그냥 올해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셨을 거고요. 올해 꼭 붙어야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읍사의 해석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앞부분에 달아 높이곰 높이 돋아서 어기야 머리곰 멀리 비춰주시옵소서.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롬들이 저제는 저작거리 시장이라는 뜻이었었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대랄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 놓고십니까? 내 가는데 당신과 내가 가는 그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었습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푸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위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합격선에 계신 분들이라면 9번 문제는 그냥 껌이었을 겁니다. 10번 문제 확인합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 이것도 아니지. 대상이 누구였어요? 남편이 대상이었었는데 남편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아니었었죠. 남편에 대한 기다림과 걱정, 염려가 담겨 있는 게 주된 정서였었죠. 그 다음 나 사음보야? 나는 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 글의 종류가 고려, 가요. 고려, 가요는 여러분들 형식 뭐라고 배웠더라? 삼, 분, 후라고 배웠다니까? 3에 해당하는 거 삼음보. 가실이 있고 이렇게 쪼개져요. 선생님 나는요? 나는은 여러분들 해설지에도 제가 잘 적어놨는데 얘는 조흥구라고 해서 삼음보 안에 안 쪼개져요. 나난 하고 그냥 일종의 추임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의 반복도 가시리에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고려가요는 음악성이 매우 뛰어난 장르다라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사음보 아니고 삼음보. 가는 떠나님과 대화가 어딨어. 대화가 남아있지를 않는데 그럼 나는 이별의 정화는 담고 있는 거 맞죠? 민요적 시간은 뭔데? 민요적 삼음보니까 민요는 무조건 삼음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왜 민요가 삼음보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삼음보. 9번 10번 끝. 자, 다음 11번, 12번 현대시, 비교적 쉬운 현대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이덕 선생님이 쓰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네, 자연물을 제목부터 먼저 봤어. 자연물과 관련된 부분으로 봤고 이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간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들어왔고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게.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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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끝났어. 자, 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체온과 관련된 부분을 메모하면서 가면 좋은데요. 여기서 나가 있다라는 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시적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어조는 뭐라고 불러? 그건 고백적 내지는 독백적 어조라고 불러요. 그 다음 복숭아 나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복숭아 나무를 뭐 해놓고 있는데 의인화해 놓고 있다는 건 여기까지 확인되셨을 거예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까지 여기까지. 그 꽃이 흰 꽃과 분홍 꽃을 가졌다는 건 여기서 흰 꽃과 분홍 꽃은 화자가 여러분들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사람이 한결같지 않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나는 멀리로 그 사람을 멀리 봤다잖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그 사람한테 아닌 어떤 가시나 이런 것들로 얘기해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나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오케이, 슬슬 지금 이 복숭아 나무를 알아가는 과정이 보이죠, 여러분들? 알아가는 과정이 보이고 흰 꽃과 분홍 꽃이 아니라 그 안에 수천의 빛깔이 담겨 있다는 건 플러스의 의미를 담고 있고 왜요, 선생님?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 눈부셔 알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의 수천의 빛깔들은 눈부시다 라고 했으니까 긍정적 의미로 들어오는 거겠죠. 피우고 싶은 꽃잎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누가? 내가. 그러면서 나는 얘네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웬일이야? 복숭아 나무 그늘, 앞서 그늘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때는 그늘이 있어서 멀리서 지켜만 봤는데 이제는 그 그늘에서 뭐 하고 있었대요? 가만히 들었대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복숭아 나무하고 내가 같이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보니까 복숭아하고 내가 복숭아 나무를 의미했던 그 누군가와 내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의미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근데 자꾸 편견이 갖지게 될 경우에는 이 시를 여러분들
정말 초콜릿 꺼내 먹듯이 저 꺼내서 먹는 시랍니다. 이 복숭아나무 의인화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 10번인가요? 11번. 문제 11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상적 소재, 복숭아나무, 그러니까 어려운 소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아를 비판하고 있다. 자아 비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해 놓고 있는 거 맞습니다. 사람의 내면, 흰 꽃과 분홍 꽃 등등해서 여러분들 표현해 놓고 있는 거 확인됐죠. 경어체를 사용했다. 경어체는 뭐예요? 끝에 높임말을 얘기해 놓고 있는데 뭐뭐 씁니다. 뭐뭐 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어체라고 합니다. 이 경어체는 여러분들 문법으로 넘어가면 상대 높임의 가장 높임 하십시오체잖아. 할아버지 여기 앉으시지요. 이거 청유형이었고, 할아버지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듣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가장 높임 하십시오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끝났고 12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정답 4번이었었죠. 복숭아나무의 화려한 모습인데 심심한 얼굴을 했다라는 거하고는 화려하고 심심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 확인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 두 문제 풀어봤고요. 웬일이야? 또 왔네. 뭐가 또 왔어요? 고전 문학이 또 들어왔어요. 야, 이게 나왔네. 이게 왜 나왔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고전 문학 시간에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조가 여러분들 수천 개의 시조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시조 중에서 가장 탑으로 꼽는 시조가 이 시조라고요. 그래서 이 시조는 외워놓는 게 좋을걸? 하고 여러분들 제가 협박 아닌 협박으로 아마 강의를 해놨을 거예요. 그 시조가 나왔네요. 백꽃, 달빛을 받아 더욱 하얗고, 은하수는 삼경 밤 11시부터 1시까지죠. 일지춘심을 한 나뭇가지에 있는 봄의 마음을 자규 뭐였더라? 접동새. 야 알겠냐마는 다정도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인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잠을 못 자고 있다. 봄밤에 화자가 잠을 못 자는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표현해 놓고 있는 제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시예요. 자, 그 다음 나시 확인하겠습니다. 사설시조였습니다. 님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어. 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중문 나서 대문 나갔대. 선생님, 중문 나서 대문 나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방문을 나가야 될 거 아니니. 방문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나가야 돼? 그래, 그 다음에 대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방, 대문 위에 보면 여러분들 문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문턱에 조금 더 올라가면 저 멀리가 좀 더 보일까 싶어서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솔직히 니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액자, 이런 한자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수, 손으로써, 점,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액은 이마 액자에,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되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 바라보니 검은 게 뭔가 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머나 님이로구나. 벗어서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 님비 곰비 정신없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천방 지방 천방, 지금 내가 막 정신없이 서둘러서 가는 모양을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동감 있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놓고 있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진 곳, 질퍽질퍽한 곳, 마른 곳, 가리지 말고, 우당탕탕, 역시 우당탕탕도 의성어 의태어 음성 상징어로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어입니다.
정액말 하려 하고 곁눈을 흘끗 보니 뭐지? 상년 7월 열사은 날 갈아벗긴 모래 주추리 3대. 그러니까 좀 키가 조금 큰, 키가 옥수수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추리 3대가 아주 살뜰히도는 잘도 날 속였구나. 반어법이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이 아니었던 거죠. 마침 밤일 쉬망정이지 밤이여 끼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우세 살 뻔했구나. 남한테 우스울 뻔했구나. 남 우세스러울 뻔했구나 라고 들어옵니다. 1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일단 둘 다 밤 있었어요? 없었어요? 밤 있었죠. 그 다음 주제와 호응하고 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음성상징어는 어디에만 있었어? 이거는 나에만 있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색채를 대비하려면 여러분들 일단 색깔을 가지고 있는 체언이 글씨 안에 2개 이상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그거 있다. 이화, 월백. 근데 이화도 흰색, 월백도 뭐야? 달도 흰색. 흰색 외에는 여러분들 색깔 없는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그럼 얘는 색채 대비가 아닌 거지. 감정이입법 있었니? 없었어.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1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같이 가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두견세 맞는데 접동세, 다른 말로 두견세라고도 했는데 그쵸? 우리 외웠었고요. 양손을 반갑게 흔들고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선생님 고전문학이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이제 하셨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 15번 한자성어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15번 한자성어는 사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한자성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문제 유형을 봐야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고 있어? 소방은 이제 도금이 안 나오고 작년보다 여러분들 한자어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작년에는 여러분들 3강 오륜과 관련된 거 나와서 장류, 유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풀었는데요. 올해는 거기까지 안 했어. 그래도 그나마 행정직보다는 조금 더 쉬운 한자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한자어가 들어왔으니 제발 가장 기초적인 한자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험지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문제, 한자성어 문제는 여러분들 한 몇 시간 투자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면요, 여러분들 어디를 틀리냐면 비문학이나 문학 부분을 틀리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걸 틀리면. 백골난망이라는 말뜻은 알겠죠? 여러분들 뼈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반대말은 배은망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1번은 여러분들 저기 사면초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였었고요. 구사일생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겨우겨우 살아남이라는 뜻이었었고 각골난망하고 백골난망은 여러분들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유의어고 얘는 반이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17번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서술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서술 전개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맨 마지막 단락을 먼저 갈 건데 이처럼 아이들은 옷, 외모 등등 관습으로 지속적으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이 얘기 할 건가 봐.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꽤 오래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아이들에게 성에 관련된 이해,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무엇,
이란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맨 앞쪽으로 올라갔더니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알아볼 수 있다고 뭐 해보자 그랬어? 상상해보자 라고 했네. 그럼 뭐 답은 여러분들 금방 나왔었겠네요. 답은 몇 번이겠어요? 네, 1번 문제인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그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다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도 그렇다라는 거 맨 마지막에서 우리 찾았었잖아. 16번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냥 비문학 읽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윗글에서 전달하려는 내용, 지금처럼 이런 성구별하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라는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것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이 두 개와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안타깝게 여러분들 유전, 환경이란 부분은 본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환경은 있었죠. 주변 사람들. 하지만 유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번, 17번 비문학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18번 같이 가볼까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 봤더니 정약용 선생님의 수호제기,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지켜서 나를 지키는 것, 그걸 적어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호제기라고 했습니다. 아허라. 이건 그냥 거저주기 문제였었어요. 수호제기는 여러분들 소설이 아니라 수필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 보기 1, 2, 3, 4번 중에서 여러분들 소고를 하는 것도 되게 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미 제목에서 여러분들 끝났어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수오가. 자, 그럼 앞에 본문 들어올게요.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그래서 쭉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를 했고, 그래서 12년 동안 큰 길을 뛰어다녔다라는 말 뜻은 관직에 올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처지가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귀양도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왠지 남해 같지 않아요? 그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누구한테 물었대? 나에게 물었대. 누가 나온 게 아니야.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려서 왔느냐?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면서 전부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정답 1번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18번 쉬운 문제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번, 20번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20번은 여러분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 출제가 되었죠. 선생님, 근데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읽기 싫었어요?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읽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 길이면 충분히 읽을만 하죠. 자, 메밀꽃 필 무렵을 모르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아는 작품이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푸셨을 겁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자가 첫 번째 서술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고, 시간적 배경이 뭔지 찾아봐야 되겠네. 작품의 서사 진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허생원도 인물도 찾아봐야 되겠다. 논리적 근거를 들었다고 했네. 정당화하고 있고, 그 다음 역시 허생원에 대한 부분,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럼 우리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 다시 해요. 소설은 제일 첫 번째 뭘 찾아야 된다고? 서술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텐데 서술자를 찾아야 되고 그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을 누구한테 얘기해 준다 그랬더라? 독자한테 얘기해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술자가 누군지를 꼭 찾아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서술자를 찾는 방법은 대화를 제외한 본문에서 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글에서는 나는 없었어. 그럼 얘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있는 거 확인했고 3인칭 인물을 밖에 있는 작가가 인물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본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얘들아 대사는 볼 필요는 없고 대사 바깥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 돼요. 근데 대사 바깥의 지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여기까지는 내면 묘사야, 행동 묘사야? 이건 내면 묘사인데 그럼 내면 묘사 있어 없어? 있네. 인물의 내면 묘사가 있네요. 인물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지러는 졌으나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 밖에 배경에 대한 묘사가 담겨있는 부분. 메밀꽃 필 무렵이라면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이 부분.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뭐래? 개운한 제맛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는 거 보니까 이 역시 이 부분도 뭐가 담겨있니? 인물의 내면 심리 담겨있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19번의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거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간적 배경이 뭐였더라? 시간적 배경은 지금 앞에 명사 나와 있네. 달밤이라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달밤에 대한 묘사가 쭉 나와 있고 그럼 뭐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적 배경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 놓고 있으니까 쭉 달밤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지. 자, 그렇게 됐고 근데 대화에서 또 뭐라 그랬어? 장이 선날 꼭 그런 이런 날 밤이었네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의 밤이 과거의 밤하고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확인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면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말 뜻은 이야기의 긴밀성을 만들어낸다 라는 설명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허생원은 논리적 근거를 들어. 그럼 이거는 대사를 보는 건데 허생원의 대사에서 여러분들 논리적 근거, 대전제 있고 소전제 있고 결론을 추론해 나가는 이런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우연히 처녀를 봤고 그 처녀랑 우연히 얘기하다가 그날 밤을 그렇게 같이 새게 되었지. 이거는 분위기에 도취됐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논리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였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허생원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이 역시 여러분들 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9번의 정답 4번까지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얘는 여러분들 장돌뱅이 그만두고 그 처녀 찾으러 다녔겠지. 근데 한번 갔더니 그 처녀가 없어서 나는 계속 장돌뱅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거 보니까 얘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번의 정답 3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가요? 기억 리을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허생원은 서정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서정적인 분위기와 어울리게 하려고 허생원의 이야기랑 어울리게 하려고 그 달밤을 묘사해 놓고 있고요. 허생원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직접
알려주고 있어. 아니죠, 여러분들? 자, 니은 부분은 같이 한번 볼까?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객주집 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이 도무지 않아서 물레방앗간으로 갔다잖아. 거기서 성처녀와의 만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중요한 장소는 객주집 토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연 역할이죠, 뭐. 자, 그 다음 디귿 들어올까요?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아련한 추억이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허생원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었죠. 앞에 부분이 완전히 틀렸어. 우연히 들어간 방앗간이라고 허생원이 대사를 통해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리을 하나밖에 없겠네요.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허생원의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만나면 살고 이런 거잖아. 근데 물론 이 안에는 그 옛 처녀가 그리워라는 마음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을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톡도 했는데요. 전화한 한 학생이 선생님 저는 메밀꽃 필무렵을 글쎄 틀렸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되게 속상했겠죠. 근데 그런 친구는 비단 이 친구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학과 비문학이라는 그 글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글을 독해를 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독해하는 방법은 다른데 그냥 읽으면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문학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함축적 의미를 우리가 계속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문학은 끄집어내는 연습보다도 그 단어를 통해서 어휘 공부야, 비문학은. 상이어를 계속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비문학 공부 방법입니다. 혹여라도 문학과 비문학 부분에서 틀려서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경채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지금 마지막에 제가 하는 이 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2021년 4월에 시험 봤던 소방시험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